대법원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왔었죠. 그런데요, 언론이 주목했던 건 사실 조범동 씨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이었습니다. 뭐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망상들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부분에서 조범동 씨와 정 교수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온 나라를 수개월간 떠들게 했던 일명 조국펀드. 그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만화만 보이던 기사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기자하기 참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죠.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오늘 가장 핫 이슈는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죠.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이 출마 선언을 시작했죠. 공정이 7번, 불공정이 6번, 성장이 11번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참 좀 놀라웠어요. 출정식 같은 건데 사람도 없이 비대면으로 했고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뭐 네. 그런 모습이었긴 한데 네. 시간도 오전입니다. 7시 30분. 그러니까 그렇죠. 다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시간에.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담담하기도 하고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 대비된다. 굉장히 대비됐죠. 이틀 사이에. 왜냐하면 모습이라. 이틀 사이에 하는데 사람도 많았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이랬었는데 뭐 누구 실신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냥 혼자서 담백하게 얘기했다는 거. 담백하다는 표현이 맞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차별화 아니면 반대의 모습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일단 이번 대선에 이제 화두는 공정이겠구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재명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미래 비전에 훨씬 중점을 둔 그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특히 좀 눈여겨볼 점들은 이제 약한 자를 이제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정책의 선명성은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을 흑수저, 비주류 이렇게 표현한 점도 사실은 흑수저로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희망이 될 수 있다. 희망 민국이라고 또 표시를 하면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고요. 막 모니터에 여러 사람 나오는 장면은 나훈아 씨 콘서트 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네. 코로나 시국에 또 새로운 대선 출정식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단 9명이 등록을 했고 이제 곧 컷오프해서 6명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처음 이 예비 후보들 9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취업 준비생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 후보 9명이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 요새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을 좀 채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도 이준석 효과인가요? 이것도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좀 독특한 걸 해보려고. 네, 어쨌든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국대다라고 대변인 뽑는 그런 거하고 맥락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도 네.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4일 그리고 7일 벌써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죠. 7월이 됐어요. 4일하고 7일에 기존의 합동 연설을 대신해서요. 국민 면접 행사를 이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면접관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죠? 일단은 김경률 회계사, 지금 민주당 내부에 특히 조국 관련된 이슈에 가장 강도는 높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네. 김경률 회계사 섭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더군다나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불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 국민 면접 자리를 좀 쇄신에, 참회, 반성에 그리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 가능한 질문과 예상 가능한 답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신파 그리고 쓴소리 하는 국회의원도 섭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또 뭐 진짜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전 교수도 지금 섭외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보다는 아주 규탄과 비판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네네. 예상 가능한 부분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라는 면도 좀 새로운 변화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의외죠. 근데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9명의 예비 후보들 중에 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네. 뭐 결국 9명 나머지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엄청난 눈에 띄는 설정, 눈에 띄는 건 있을 수 눈에 있고. 띄죠. 네네. 눈에 띄긴 띄는데 네. 이게 좀 뭔가 탐탁치 않으십니까? 아니 좀 어색하게 눈에 띈다고 하나요? 어색하게? 어색하게 눈에 띈다고 하나요? 뭐 그런 그거 느낌이 자체를 듭니다. 노렸을 수 있죠. 뭐 예. 우리끼리끼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반대 쪽에 있는 네. 분들 모아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저는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재명 지사가 좀 오히려 난처할 수가 있는 게 친문 지지자들을 그 표를 얻으려면 사실은 조 전 장관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나 거리두기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김경률 회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당한다면 근데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올지 우리가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재명 지사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크게 워딩이나 뭐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이제껏 원칙적인 보면요. 얘기만 네, 주로 원칙적인 했었고. 얘기만 하고 네. 아마도 김경률 회계사가 그걸 물어봐도 원칙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변호사로서 요즘 나오는 재판과 관련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얘기할 그렇게 것 얘기할 같다라는. 가능성이. 네. 그럼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질문할 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흑사든지 네네. 조국 전 장관을 되게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딱 이제 질문 자체가 뭐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각자 입장에서 뭐 모범 답안을 가지고 오시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오늘 그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모두 다 팩트다 셀프 검증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정면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 질문 중에 이렇게 이제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 사생활이나 이런 검증이 가열될 텐데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형수에게 이야기한 것 모두 팩트다, 사실이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제 이 폭언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명시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인정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사과드리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인데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네네. 7남매의 인생을 바친 어머니인데 이제 친형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어머니께 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네. 어머니가 견디기 어려운 폭언을 받다 보니까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내가 참기가 어려웠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친형께서 돌아가셔서 뭐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이 논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 네네. 거니 본인이 아주 신속하게 입장 정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또 다른 분을 좀 볼까요? 이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이죠. 이 부인 김건화 씨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직접 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치명적 실수다 이렇게 잘라 평가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홍준표 의원은 어쩌면 같은 야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치명적 실수라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줄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게 가장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뭐 이제껏 사실은 많이 돌았어요. 이 소문들이 돌았는데 누구 하나 입 밖에 이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민감한 거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네. 본인이 꺼내버렸어요. 네, 이제 직접.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뭐 이 소문 돌아도 지지 보수층 중에 뭐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또 앞으로는 이 줄리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빨리 털어내면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라고 결정이 나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다면 줄리라는 이 이름, 이 영어식 이 이름이 계속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데 가장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거에 대해서. 인터뷰했다는 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치명적 실수를 한 게 아니냐라고 홍준표 의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부부 간에 오늘 인터뷰하고 대선 출마하고 서로 스케줄을 모를 리 없고요. 내용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인터뷰는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죠. 미리 그렇죠. 사전에 얘기가 되고 시간과 언제 나가는 것까지 조율이 되는데 그렇죠. 답변도 준비하고. 그날이 네. 아침에 이제 대권 관련해서 기자분들 막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거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행사에 나와서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뭔가 조금 해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면 돌파했다 이재명 지사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이 김건희 씨 부인도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네. 떳떳하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여야 모두 이거 부적절하고 잘한 대응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는 품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줄리라는 단어 사실 저 구체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뭐 줄리라는 댓글이 보이기는 했는데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저처럼 바빠서 못 찾아본 사람은 계속 리서치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것 같고요. 네. 약간 확대 재생산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야에서 잘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소재의 문제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돌출 행동이잖아요. 네네.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뭔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또 따를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그랬었죠. 네. 나는 라이어가 아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고 라이어만 눈에 띄죠. 라이어만 눈에 띄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스스로 명한 칭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이제 그대로 그렇죠. 남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코끼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끼리를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 그렇죠. 코끼리만 눈에 띄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줄리라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 그냥 계속 넘어갔는데 언급을 안 했.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도 묻지 않고 참아 이런 분인데 본인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네. 네, 신문지상에 등장하게 됐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서 치명적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네. 이런 인터뷰가 있었을까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이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을 안 것이다. 왔을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좀 그렇게 듭니다. 보시는군요. 그런데요, 이 김건 씨가 줄리 관련 인터뷰를 할 때 뭐 출입국 기록 삭제,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이 출입국 기록 삭제 관련된 얘기 해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이었고 KBS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줄리 그 유흥 뭐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유부남
검사와 이제 동거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불륜설 이런 주제와 설들이 관련해서 많았죠. 네네. 이제 KBS 시사기획 창에서 유검 무죄 17년의 소송편을 제작할 때 양모 전직 검사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2004년경으로 올라가는데 김건희 씨 모녀가 10박 11일간 유럽 여행을 갈 때 이 양모 검사랑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 경과를 보면 그날 출국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되면 깨끗이 적겠습니다. 라고 하자 며칠 뒤에 양 전 검사가 출국한 기록이 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의 해명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이슨이라는 벤처 기업가가 김명신 씨는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는데 제이슨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했지만 이 김명신 씨가 내키지 않는 관계였던 걸로 기억해서 이 제이슨이 이제 이 김건희 씨랑 잘해보려고 여행을 가려 하는데 둘만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양 전 검사에게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갔다 왔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양모 검사와 모녀가 같이 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록에는 장모 최 씨의 출입국 기록만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락됐다.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 지금 취재의 결과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이 김건희 씨 모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뭐 동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김건희 씨가 인터뷰로 반박을 하니까 불륜은 확실하다. 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또 이런 재반박이 나온 상황이고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사람도 무는. 이 네. 취재팀에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김건희 씨 모녀의 뒷배는 양모 당시 검사가 뒷배를 봐주고 뭐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뭐 2천만 원을 주거나 이런 뇌물을 줬다. 이렇게 정대택 씨가 이제 주장을 했었다. 네.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네. 사실은 그래서 줄리라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다 나옵니다. 계속 얘기가 퍼지니까. 계속 나오죠. 지금 그 네. 줄리가 유흥극이고 마찬가지로 뭐 검사 얘기도 나오고 다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KBS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또 시사 유튜브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얘기는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알겠습니다. 검사 뇌물과 검사 불륜 두 가지잖아요. 뭐 불륜이야 도덕적인 문제고 뇌물은 형사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인데 너무 많은 폭로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2004년이면 사실 뇌물죄 공소시효도 그렇죠. 좀 끝나서 음. 수사를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 진술만 상황이네요. 남은 상황에서 7년. 혼선 네.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제 이후에 대변인단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토론 배틀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네. 지금 4명이 결승 진출했습니까? 끝났습니까? 4강까지 이제 임승호 씨, 네. 양준우 씨, 신인규 씨, 김현주 씨가 이제 진출했는데 이 4명 중에 2명은 대변이 되고요. 네. 또 2명은 상근 부대변이 되니까 그렇게 4명 다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결승전을 좀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김현주 씨 같은 경우는 임백천 씨 네. 그 배우자거든요. 그렇죠. 아나운서 출신. 오랫동안 좀 방송을 하지 않다가 네네. 또 복귀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네. 일단은 뭐 이준석 당대표 하면서 정말 뭐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배틀로 해서 대변인 뽑는 건 사실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최종에는 오르지 않았고 16강에서 탈락한 최인호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발언인가요? 지난 3월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막 하면서 피곤하니까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민주당 고민정 의원.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 최인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운 잠자리라고 글을 쓴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글이 논란이 되니까 이 최인호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잠만 자니까 밑에서 문 대통령 보고 배운 고위원도 선거운동 기간에 잠이나 자면서 쇼를 하는 거라고 비판한 게시물이다. 문 대통령과 고위원 사이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저를 성희롱으로 지적하느냐는 반박을 올리긴 했는데 그냥 이게 평가를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운 잠자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여성에게 꼭 성적인 어떤 희롱을 하거나 성적인 비유나 성적인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 의원도 아니고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자는 모습을 배운 잠자리. 약간 오해 소지가 충분히 다분한 충분히 오해가 아니고 선의론적인 저는 이거 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이 느껴지죠. 나갔어요.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해석하나요? 잠자리 이거 뭐 고추 잠자리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이거는 해명이-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왜 이런 것도 정의당은 뭐라 안 합니까 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이런 거를 굳이 써놓고 이렇게 표현을- 네. 자기한테 어떤 생각했길래 자기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착각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99%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가 앞에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댓글들을 보면 고민정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허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 거기도 꼭 그 성적인 비하, 성적인 그렇죠. 희롱들이 적혀 있거든요. 댓글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사람이 여성으로 특정이 되면 성적인 비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나 이런 의지들이 생기나 보죠.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그렇게 불쾌하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네요. 네, 이런 당사자 표현을 입장에서는. 갖고 내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지 말아야죠. 국어를 모릅니까? 그렇게 쓰지를 말아야죠. 남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요. 네, 고민정 그거를. 의원이 여성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여긴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최 씨 발언에 대해 최소한 한마디는 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그 해명이 더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뭐 답이 있었습니까?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답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글쎄요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걸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아직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명한 네. 상태입니다. 스크리닝을 못했다. 네.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오겠죠. 그냥 묵묵부단만이 답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함께할 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소개할 말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첫 네. 번째 말로 바로 가볼게요. 줄리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말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이 김건희 씨가 어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소문을 전면 부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 특히 줄리라는 가명을 쓰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 중독이라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라면서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고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해명을 할 네. 줄 아무도 기대를 못했었는데 네. 상상하기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장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네.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이 발언을 했을까 좀 많이 좀 의문이 좀 의문. 들었고요. 네, 그 사실 이 풍문 어디까지나 풍문이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풍문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어떤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또 거짓말 논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의적인 문제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음.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엑스파일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엑스파일이랑 또 묶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본 적이 없다. 뭐 전혀 접한 적은 있지만 파쇄했고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또 이 김건희 씨는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뭔가 좀 일관되지 않고 네. 서로 이 부부가 따로 노는 것 네. 같은 그런 또 분위기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내는 봤는데 남편은 못 봤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근데 시점상 물리적으로는, 그런 네. 메시지 하나하나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 이 캠프 쪽 메시지가 좀 우왕좌왕한다라는 이야기가 가뜩이나 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주로 네.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이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네. 예,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과연 윤 전 총장한테 무슨 득이 되겠느냐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예, 쓴소리를 했고요. 네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가 응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네. 더 생각하게 된다. 이 그렇죠.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줄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네. 김건희 씨 해명은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었다.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권 내에서는 다 이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하지 않아도 될 해명을 굳이 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견은 네네. 다양한 거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이게 뭡니까? 여자 배구 이재영 선수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칼을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었던 거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서로 걔도 울고 불고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잘 풀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터지니까 칼이 왜 나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 쌍둥이 배구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구단이 한국 배구 연맹에 두 선수를 소속 선수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폭발을 했고요. 네. 어제 오후 부랴부랴 선수 등록을 포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재영 선수가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다영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이 났었다. 네. 치고받고 하다가 이다영이 너무 화가 나서 숙소에 있던 접이식 과도를 들고 말았지만 절대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손에 들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이후에 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서로 울고불고 하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다영 선수 역시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생 반성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라면서도 이 칼을 들고 욕을 한 것일 뿐 이라고 억울함을 또 함께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이제 오히려 누리꾼들은 자매가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라면서 이제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터뷰에 응해서까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어느 지점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일단 이 자매의 주장은 처음 나왔던 사과문이 구단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구단의 이제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어서 본인들이 다 억울한 상황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여론은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이 쌍둥이 자매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좀 사과는 반하는 약간 느낌의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SNS에 상태 메시지를 뭐 좀 이상하게 올린다던가 네, 네. 사과 이후에 네. 그리고 뭐 지인과의 카톡 메시지에서 굉장히 좀 반성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내용을 주고받는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은 당연히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살면서 누군가랑 그 몸싸움 네. 하는 것도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인 거고. 네. 그런데 칼이 등장하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이 기사를 네네. 보고. 일단 들었다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화가 나도 이제 이렇게- 말싸움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뭐 몸싸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지 않는 그렇지 않죠. 상황인데 네네. 이 흉기를 든 것이잖아요. 이게 뭐 휘두른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건 그 범죄 행위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리꾼들이 더 공감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네. 어땠습니까? 네,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 어쨌든 위협한 건 사실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똑같지 않냐. 네네. 자, 억울, 반성이 먼저다. 음. 애초에 칼을 들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도저히 모르겠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한국 배구 연맹에서 네. 이 선수들을 다시 등록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네네. 굉장히 오판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피해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했던 말이 또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말이 있거든요. 네. 이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실로 무시무시해서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수도 등록하고 국대도 나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한 맞아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될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이나 상처는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연맹에서 그 선수들을 볼 때 선수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실력보다는 인성이 먼저인데. 그러니까요.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1835번님 이재영 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그 사과문도 심지어 본인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소리군요. 반성은 1도 하지 않는 모습 기가 찹니다. 이렇게 분노의 문자 주셨고요. 네. 포도나무님도 배구 잘하면 뭐하나 인성이 글러먹었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그리고 3706번님 칼을 들고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사람을 찔렀어야 문제인가요? 대체 본인들이 뭘 잘못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거조차 모르고 있네요. 이런 문자들을 네.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계속해서 기사 나올 것 다른 같고요. 것보다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닌데 그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잊혀지지 쉽게 않죠. 아물진 않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서 또 다시 또 이 상처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이 학대 피해 아동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경북 영주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했다라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인데요. 네. 한 아동은 선생님이 머리를 때린다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시인용을 했고요. 또 다른 아동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라고 말한다거나 이 눈 옆에 멍이 든 채 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결국 학대를 의심한 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됐고요. 네. 영상 이 내용을 보면 교사가 아이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서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네.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학대 행위가 담겨 있었고 네. 또 밥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인다던가 네. 우유를 입안에 억지로 또 먹인다던가 너무 심하네요. 이런 좀 눈뜨고 보기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학대 행위들이 좀 이 CCTV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청원인은 이 등원한 30여일 동안 매일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해 교사와 이 교사를 두둔한 어린이집 원장을 엄벌해달라고 촉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쩌다 발생한 게 아니라 30일 동안 거의 매일 학대했다. 네. 이게 지금 청원인의 일단 주장이라고요. 이 청원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CCTV에 어쨌든 확인이 되니까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걸 네.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네. 맥락과 무관하게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아이가 얼마나 자주 듣던 말이면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을까요? 네. 네. 아이는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 아빠한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죠. 맥락을 모르고. 예. 네. 본인은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고요. 일단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가 뭘 잘못했으면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벽을 보게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잘 당하지 않았던 체벌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좀 인격적으로 좀 굴욕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인성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옳지 못한 방식일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충격받았겠죠.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네. 라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기사들 전할 때마다 참 죄송한 게 네. 어린이 잘 보는 대다수의 선생님들, 그러니까요. 원장님들한테 이제 네네. 폐를 끼친 얘기 같아서 네. 전달하기도 참 죄송스럽지만 네. 이런 일이 어쨌든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주 네. 없어졌지만. 네. 그러니까 맨날 이제
드는 생각이 이 교사, 네. 뭐 교육교사들 이런 분들 채용 자격이나 그 이후에 뭔가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채용 자격 요건도 더 좀 엄격해져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이 교육교사분들의 이 월급이나 이러면 인건비 같은 문제도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환경.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4, 5, 6세 기준으로 8명에서 9명을 교사 1인이 지금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보육 선진국 같은 경우는 3명이나 4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호도 아무래도 많죠. 네, 사실은. 네, 여러 아이를 돌보다 보면 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다 같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문자가 왔는데요. 넓은 남소님이 일하기 싫으면 그냥 다른 일을 찾지 왜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지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335번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 거면 도대체 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화가 난다라는 사실 문자. 이 직업에 따라 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사분들께는 좀 더 이 환자를 아끼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크길 바라고 교사분들께는 좀 더 아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나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이해하고 좀 보듬어주면서 좀 좋은 말, 예쁜 말로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를 사실 모두가 바라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이런 반응들 충분히 보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고요.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이 인간지능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잘리는 줄 알고, 마지막인 줄 알고, 고춧가루 좀 뿌리고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스포츠 코너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살려주셨더라고요. 스포츠 코너로. 예, 그래서 오늘 고춧가루 말고. 더 막중한 인물을 띄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스포츠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끌어가야겠네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를 좀 뿌리고 가려고 합니다. 비를 뿌리고 한다. 그래서 39년 만에 7월 지각장마 퇴장은 언제입니다. 지각장마. 예. 요즘 날씨 진짜 좀 이상하긴 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헷갈려요. 특히 얼마 전에는 제 가족이 이제 신도림 쪽에 있고 제가 상암에 있는데 그쪽에는 아주 거센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암에는 비가 안 왔고 같은 서울인데도 비 오는 곳이 있고 또 안 오는 곳이 있고 그러네요. 좀 신기했습니다. 또 올 때는 또 동남아처럼 왔다가 그러다가 활짝 개기도 하고 참 요즘 날씨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마가 이제 오는 건가요? 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 올해 장마가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매년 장마가 옵니다만 장마가 언제 왔는지 기억들 잘 안 하고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6월 말이 아닌 7월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 39년 만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6월 말에 시작을 그렇죠. 했었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몇 년 이후에 처음인 건가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장마는 역대급 지각장마로 기록될 전망인데 7월에 장마가 시작한 해는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73년 이래로 단 한 번뿐입니다. 1982년 7월 5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 이후에 처음인데요. 기상 정보를 듣다 보면 평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그 30년 평균 기록을 평년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평년 기록을 보면 제주도는 6월 19일에서 20일, 남부지방은 23일, 중부지방은 24일에서 25일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 장마는 그 평년보다 열흘에서 2주가량 좀 늦은 셈입니다.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는데 같은 날 전국에서 보통 이게 쭉 뭐 장마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이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해는 총 5차례였습니다. 1973년, 80년,
83년, 2007년, 2019년에만 있었을 정도로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네네. 2년 만에 제주도부터 중부지방까지 같은 날 네.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 장마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네. 장마 기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네. 지난해 장마는 그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6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네. 8월 16일까지 총 54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었죠. 네네. 올해 장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예. 예상도 못 하겠어요. 기상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청. 예측하기 어렵대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요즘 또 이상기후도 많고 해서. 맞아요. 네네. 예,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하고 올해 장마가 늦은 만큼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은 있대요. 특히 그 첫날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또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네.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상청은요 3일 늦은 밤부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일 오전까지 네.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돌발 홍수, 산사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며칠 안 됐는데 운전할 때 갑자기 비가 너무 와서 낮에 운전했는데도 저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예, 네, 그날. 운전을 못할 정도 예, 예.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서 그럴 가능성이 종종 있다. 네. 예. 그나저나 문제는 이제 항상 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곳은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복구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예. 어떻습니까? 지난해 3,946곳이 여태까지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예. 네. 예, 정부는 막바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둘러 좀 마무리하도록 조치했고 네. 또 무리한 그 복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더 큰 피해가 그럴 수 있을 있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천 또 지하도 저지대 등 상습 침수 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또 급격히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얘기만 좀 할게요. 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스포츠 코너로. 스포츠 코너로. 예. 왠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스포츠. 안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비례대표시죠? 네네. 네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1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모든 국민들이 많이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방역에 참여해 주시는데 헌신했던 우리 소상공인들 이제 앞으로 이제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나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르게 되면 그에 상응한 피해에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법을 좀 오늘 늦게라도 좀 통과가 돼갖고요. 좀 만감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생을 많으셨던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소급 적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여러 가지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실제 표결은 어땠습니까? 네, 표결하는 과정에서 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야당 쪽에서 한 100여 명 공동 발의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수정안과 원안 우리 상임위에서 만든 대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안이 놓고 찬반 토론을 좀 진행을 했고요. 충분히 찬반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낸 그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표결 처리를 했고요. 그게 부결이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안 중심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일종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이제 어제 법사위를 소집했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갑자기 오후 1시에 열게 돼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불만이 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그 이전에 그 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이 되고 나서 6월 국회 일정을 우리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법 마련에 대해서 네. 대략적으로 6월 말 국회까지 처리를 하자. 늦어도 7월 1일 본회의 때까지는 처리를 하자. 이런 좀 아웃라인을 좀 그려놨었는데 네. 사실 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논란도 있었지만 주로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상임위 재분배와 관련된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그 분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엉키면서 그 법사위 자체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여곡절 끝에 네네. 어제 이 손실보상법 마련은 네.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앞서서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또 야당에서 이제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내용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다시 법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통과는 됐고요. 의원님 손실보상법 관련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네. 그동안에 정부의 방역조치, 집합금지나 집합행정명령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기간만큼의 어떤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을 이제 보상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네. 향후에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중기부 산하의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친 이후에 어떤 그 손실보상분만큼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실제 자영업자들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가 워낙 막심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이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피해 지원으로 하게 된 데에 따른 어떤 적정한 지원 금액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 그 마련한 안은 네. 매출 구간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매출 구간을 좀 전에 500만 원까지 최고 구간을 설정했던 네네. 지난 4차 추경과 다르게요. 네. 900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해서 네. 그 밑으로 매출 4억 구간에서는 매출 한 업소에 매출을 4억까지 나오는 데는 900만 원, 그다음에 3억까지 나오는 데는 한 800만 원, 그다음에 2억까지 나오는 데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 구간별로 네네. 금액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해당 가게의 매출 규모별로 금액을 설정하는 거에 더해서 피해 일수, 그러니까 영업 제한 받았던 일수라든가 금지를 당했던 제한 일수를 곱해서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좀 안을 갖고 예산 심사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행을 해봐야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자영업자 분들은 이게 너무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집합 금지 업종을 아예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 이 매출액 대신은 사실 이제 임대료가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네. 이 임대료라는 거는 어떤 주로 이제 고정 비용인데요. 네네. 이거는 매출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네네. 도심 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이제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데는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줬을 때는 네네. 규모는 큰데 네. 임대료가 적게 나온 데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보상을 적게 받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또 종사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네. 나홀로 일하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일하는 데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제 받은 손실보다 더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임대료에 대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추경안 지금 당정이 대략적으로 2차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좀 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번에 저희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소급 적용 시에 아까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만 사례로 들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로 소급 적용을 했을 때 피해 지원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못 받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중기부랑 데이터 조사를 했더니 한 60만, 70만 개 업체,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나 금지 업종의 한 80%가 그러한 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피해 지원으로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근데 이 야당은 그분들한테 돈을 못 주더라도 손실 보상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손실 보상법을 계속 이제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추경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못 받는 분들도 생기고 오히려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이 아닌 그냥 이제 여행업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큰 데인데요. 네. 이런 데를 위해서라도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초저금리의 대출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자고 종합적인 안을 좀 마련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네네. 요즘 그 야당에서는 퍼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서 네네. 저희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좀 모순이 있다. 네. 내부 그 주장에 있어서. 네. 그렇죠.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고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집합 제한이나 금지를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가지만 결국은 그 국민들이 그걸 골목 상권에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같이 찬성을 하든가 네네.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원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한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정 간에 협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네네.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여지가 논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어쨌든 전 국민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민생본부장을 좀 맡게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우리 민생의 계층들을 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공정과 정의,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이제 좀 가치 중에서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이 내수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기대와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출범한 지 무려 76년 만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만 감이 사실은 잘 안 와요. 네,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 아래에 네. 뭐 생활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또는 실종사건 같은 그런 사건의 수사와 같이 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이 이제 담당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지방자치경찰제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세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행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치안행정에 있어서 이제 자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마지막 치안행정을 이제 주민 자치에 이제 맡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안행정.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경찰 인력이 지금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얼마나 되죠, 교수님? 지금 작년 말 현재 1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12만 8천 명 정도 경찰 인원이요, 전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이 내에서 이제 재구조화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네, 이제 인력들을 업무 배치하고 네네. 지역별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약 6만 5천 명 정도가 네. 이제 지방 자치 경찰 이제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6만 5천이면 한 절반 정도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다른 수사경찰, 국가경찰 이쪽으로 가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경찰이 이렇게 삼원화된다. 세 개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경찰하고 수사경찰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네. 국가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제 정보같이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수사본부는 범죄 네. 사건, 네네. 주로 이제 뭐 강력 범죄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범죄 사건 관련된 업무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경찰이 현직 검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 현직 검사가 혹은 판사가 뭔가 혐의가 있을 때는 어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까? 수사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네네.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일정한 계급 이상의 이제 뭐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네. 또 그거는 이제 고위공직 수사처에서 또 이제 수사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경찰에서 모든 이제 경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각 지역에서 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찰 조직의 운영이나 네. 또는 이제 업무 수행에 반영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민과 밀접한
그런 어떤 치안 행정 업무를 우선시하게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이제 됨으로써 결국은 치안 패러다임이 이제 좀 국가 중심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특색 이런 거에 맞는 각 지역 맞춤형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네네.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납치랄까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상의 맞춤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가장 좀 네네. 강조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좀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네. 한강 공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아.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적 특성과 또 이제 여름이라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특성까지를 함께 이제 고려를 해서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 치안 대책 이걸 이렇게 1호 이제 시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체계를 좀 고도화하는 거. 네. 그리고 충남에서는 주치자에 대한 응급 의료 센터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역별로.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 지역의 그 지역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남 함도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 학대 네, 예방 네.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그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해서 제1의 시책을 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뭐 많은 얘기를 그동안 이제 해 오셨겠지만 예, 그리고 또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자치경찰제 어떤 제도든 이제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장단점이.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맞춤형 뭐 이제 일상에 조금 더 밀착되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뭐 역량이나 여러 가지들 그 경찰들이 그동안 또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많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제도에 상당히 익숙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로 경찰 업무들을 나누다 보니까 네. 업무 분담하고 그리고 지휘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그렇죠. 수 있겠다. 그래서 네네. 이제 참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는 이제 그 어떤 혼란을 막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재정 규모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예산 규모별로 지역의 치안이 좀 격차가 만약에 생긴다면 네. 국민들은 상당히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역의 뭐 유력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과 좀 유착을 하는 그런 어떤 우려라든지 그렇죠. 네네. 또는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인사권을 전행을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대표성이 좀 부족하거나 네. 또는 경찰 그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말 그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치안 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지자체와 경찰이 갈등을 빚는 그런 케이스 네네. 또 경찰과 지역 토착 세력 간 유착 다 하나하나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정의사또님이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좀 답변을 이제 해주시죠. 처음 할 때는 네. 아직은 국가의 그 예산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액수를 갖다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그동안은 또 이제 그 보조금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지방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의 어떤 그 재구조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또 경찰이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그 틀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경찰 권력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분산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지금 어쨌든 제도가 시행되는 거니까 좀 보완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참여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경찰 관련된 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조 이게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경찰 인사에 있어서의 그 정치적 중립성,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2614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그 자치경찰제는 비단 경찰 체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주요 골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좀 전개됐으면 합니다. 2614번님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문자, 의견 감사드립니다. 폴리스. 오늘 지금 폴리스 얘기했으니까. 단순하게 폴리스. Every breath you take 들으시면서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명랑시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